안녕하십니까. 예. 백선 2번 하면 끝이죠. 동형 4주차 하고 백선 문제 그 지문들 하고 그다음에 풀이해 드리면서 체크해 드렸던 요약집 부분. 앞으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한 20 며칠 남았는데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고 가세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웬만한 건 다 골라집니다. 어차피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걸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두꺼운 기본서를 뭐 10번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체크해 드린 거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욕심 내지 마시고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 몇 번을 반복하느냐가 중요해요. 한 번 더 보면 그만큼 하나라도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반복을 여러 번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1번부터 50번까지 볼 건데요. 전세권까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보겠죠. 풀이는 문제에다가 몇 페이지 체크해 드리고 지문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페이지 할 때고 문제 옆에다가 페이지 써 놓고서 그거 확인은 나중에 집에서 복습할 때 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은 2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권리 변동이 나옵니다.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 나오죠. 그 중에 취득과 관련해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구별하라.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1번 문제처럼 물권의 승계 취득에 해당되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계 취득이라면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전적 승계가 다시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로 나뉘게 되는데 결국은 1번은 원시 취득을 속가내라 이런 뜻이에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을 고르라 했으니까 원시 취득을 속가내라고 하는 건데 일단 대표적인 원시 취득이 4번에 있죠.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1번처럼 무주물 선정같이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원시 취득입니다. 5번처럼 국가가 수용하는 경우도 대법원이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환지 처분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2번 근저당권 실행병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최근에 승계 취득이라고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승계 취득을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가 요 2번을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될 여지가 아주 높다, 아주 높진 않고 높다. 그 정도.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좀 심각해지는데 다음 법률 사실 중 준법률 행위를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준법률 행위는 역시 우리 교재 3페이지에 가면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오고요. 준법률 행위는 의사표시하고 준법률 행위를 구별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준법률 행위는 표현 행위라는 것과 사실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뭐 거의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표현 행위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는. 요건 3페이지에 있으니까. 요때 의사의 통지 최고가 있고요. 관념의 통지하고 승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최고하고 통지 승인.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하나가 더 있죠. 대리권 수여 표시. 우리 표현 대리 중에서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관념의 통지 일종입니다. 다 싸잡아서 준법률 행위죠. 그죠? 의사 표시하고 구별된 거죠. 그래서 일단 기억의 최고, 니은의 승인, 디귿의 채권양도 통지. 요 3가지는 명확하게 준법률 행위입니다. 결국 답은 1번 아니면 5번이 될 거예요. 그죠? 이제 나머지 무주물 선점이나 유실물 습득이 문제가 되는데 무주물 선점이나 유실물 습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죠. 그죠? 법률 행위가 아니겠죠. 결국 준법률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주물 선점과 유실물 습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준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리을에 있는 무주물 선점이나 미음에 있는 유시물 습득 같이 법률 규정에 안 소유권 취득 같은 것들도 준법률 행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의사표시와 구별해서 준법률 행위를 골라라라고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준법률 행위에 뭐 이렇게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구별하셔야 돼요. 의사의 통제하고 관념의 통제. 요거 가지고 어떻게든 비벼서 답을 골라내는 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준법률 행위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답은 좁아지죠. 1번 아니면 5번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1번 아니면 5번 찍는 거죠. 맞춤을 좋고 틀리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마지막에 있는 거 준법, 사실행위라는 것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리을과 미음도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이고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이니까 법률 행위가 아니구나. 법률 행위가 아니라면 뭘까? 준법률 행위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응용해서 푸는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죠. 3번은 법률행위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죠. 4페이지,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구별해야 될 게 단독행위하고 계약이죠. 두 번째, 단독행위를 또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구별해야 되는데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으로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죠. 리을, 디귿, 유언도 있죠. 또 하나가 동산 소유권 포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증여받은 골동품 소유권 포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골동품 동산이죠. 그 소유권 포기가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리을 밑에다가 하나 더 두세요. 골동품 소유권 포기. 요것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3개를 암기를 해두세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골동품 소유권 포기. 그럼 나머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디귿하고 리을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범죄의 종류를 구별할 때 단독행위 계약 구별하는 것과 또다시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구별하는 것,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반사의 질서행위가 나왔죠. 반사의 질서행위는 8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사의 질서 행위인 거 아닌 거 구별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동산 이중매매 준비해야 되고요. 한 2가지 정도만 반사의 질서에서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4번에 1번은 어떤 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죠. 어떤 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2번은 강제병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가 아니었죠.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될 뿐 반사의 질서행위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3번은 이중매매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대리인의 배임 행위에 매도인의 배임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수해라. 대리권을 줬고 을이 병하고 매매를 했어요. 얘가 대리인이에요. 근데 이게 제2매매야. 다시 말해서 병이 이미 제1매매를 한 상태야. 그런데요,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설령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적극가담 행위는 본인의 적극가담 행위하고 동일시하니까 이 제2매매는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죠. 3번 매수인, 여기서 매수인은 제2매수인을 말하죠.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 적극가담했다면
설령 본인이 제2매수인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 요렇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죠. 대리인, 제2매수인이 대리인의 배임 행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 제2매수인의 대리인의 배임 행위는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 있지 않고 저기 31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번 지문에다가는 31페이지를 딱 체크해 주시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빨리 찾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4번은 강박에 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반사회 질서가 아니라 그랬고요. 5번 반사회적 행위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라는 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대항할 수 있다.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반사회적 행위가 될 겁니다. 5번은 이중매매죠. 역시 9페이지에 있습니다. 갑은 을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나 가격이 폭등하자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일단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제2매매 유효하고 제2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갑병 사이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먼저 등기를 마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2번 갑병 계약이 유효라면 제1매매가 있었고 제2매매가 있는데 제2매매가 유효라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은 을에게 더 이상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게 되죠. 즉 이행불능이 될 겁니다. 그게 2번 지문이죠. 틀렸죠. 갑병 계약이 유효라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이행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죠. 반면에 갑병 계약이 3번 무효라면 병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이죠. 4번 적극 가담이 되려면 병이 제1매매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알면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 요청해야만 됩니다. 그게 4번이죠. 그러니까 병이 갑을사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갑병 계약이 무효라면 병등기도 무효가 되고 이 병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딱 하나. 을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갑이나 을이 직접 말소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5번에 5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다시 한번 갑병사의 계약이 무효다. 을이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6번은 불공정한 행위죠. 10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6번, 1번. 불공정한 행위가 무효라면 추인은 적용되지 않죠. 그러나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쉽죠. 2번. 기부나 징역. 무상행위죠. 경매, 백사조 적용되지 않죠. 반면에 적용되는 거 부재소 합의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 더 있죠. 비법인 사단 총회결의. 최근에 나온 거죠. 여기서 비법인 사단은 종중 생각하시면 되죠. 종중 총회 결의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그 결의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부, 증여, 경매 적용되지 않는다. 부재소 합의, 비법인 사단 총회 결의 적용된다. 딱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은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과도한 위약벌약정. 딱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반사회 질성이로 무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도한 위약벌약정. 반사회 질성이로 무효. 4번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궁박, 경솔, 무경 모두 갖출 필요 없고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고요. 5번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한 행위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무경험은 대립기준. 이렇게 되죠. 지문만 확인하지 마시고 제가 페이지 체크해드린 거 반드시 자주 반복해서 복습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법률의 해석이라고 나와 있죠. 역시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12페이지의 규범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은 보지 마시고 12페이지의 규범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은 보지 마시고 나머지만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만.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은 13페이지 법률행 해석의 성질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 해석이고 의사표시 해석은 법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 내용에 이상이 있으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7번에 2번은 11페이지 하단에 있죠. 상대방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표시상의 효과를 가지고 해석해라. 이게 되겠죠. 3번은 처분문서라고 계약서를 말하고요. 일단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을 해석해야 되죠. 그죠? 그게 규범적 해석이에요.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에 구애받는 건 아니지만 일단 계약서에 표시된 내용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4번이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요. 계약서가 여러 개가 작성돼 있어요. 계약서가 여러 장이 작성됐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석해야 되냐는 문제가 되죠. 맨 나중에 작성된 거. 이게 기준이 됩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따로 기억하세요. 4번에 봤더니 하나의 법률관계에 관해서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은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적으로 작성되었을 때 그 의열관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먼저 작성된 게 아니라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우선한다는 게 최근 판례입니다. 이게 답으로 나올 여지가 좀 있어요.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5번은 오표시 무해 원칙이죠. 10페이지에 있죠. A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있었으나 지번을 착각해서 B 토지로 계약서에 작성을 했을 때 계약은 B 토지가 아니라 A 토지에 대해 성립한다. 이것도 사례 형태로 반드시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오표시 무해 원칙은 자연적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면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아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8번에 비진이 표시가 있죠. 비진이 표시는 14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14페이지, 15페이지. 동그라미 1번은 15페이지에 있는 적용범위죠. 비진이 표시는 공무원의 거짓 사직서 제출 같은 상인의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법률상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 비진이 표시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래요? 채무 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채무 부담 의사가 있다. 따라서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되고 107조 2항에 보면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상대적 무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번 107조 1항 단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5번 지인의 뜻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9번은 16페이지에 가장매매 사례가 있습니다. 그 16페이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갑과 을이 갑의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갑소유 A 토지에 대해서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뭐 이렇게 나오죠. 9번. 가장매매 무효고 등기 무효다. 이때 가장매매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니까 등기를 넘겨준 건 불법한 임대가 아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악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때 병, 선의는 추정된다. 두 번째, 선이 이기만 하면 족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가 전득자에게 팔았다.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한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악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이라면 보호된다. 악의라면 보호받지 못한다. 이 구조를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6페이지 가장매매 사례 형태를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9번에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죠. 무효니까. 을은 갑은 을에게 부동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불법 언인급여가 아니니까. 만약에 을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병이 선이라면 병은 보호되죠. 선의의 저당권자 병은 보호되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저당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지요. 4번 만약에 을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감유한 병. 자, 을에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감유한 병. 제3자죠. 그죠? 선이라면 보호되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4번 틀렸죠. 선이지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되니까. 갑은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일단 이 을에게 넘어간 부동산을 감유한 병이 제3자다라는 걸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보호되니까 과실 유무는 묻지 않으니까 병이 선이지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5번 만약에 X부동산이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각각 등기가 되었는데 병이 악의예요. 보세요. 이거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그죠? 근데 병이 악의래. 근데 정이 선이래. 보호되죠? 정 보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에게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 되겠죠. 10번에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7페이지 하단에 있죠. 너덜너덜해졌겠죠. 하도 보셔서. 안 너덜너덜해졌나? 너덜너덜해져야지. 17페이지 하단에 제3자 아닌 놈들. 본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후순위 권리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그죠? 적어도 그 정도는 자꾸 중얼중얼 해달라. 왜 저만 중얼거리냐 말이지. 왜? 여러분이 중얼거려야지. 예? 본인, 가장매매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후순위 권리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자꾸 외워달라 말이죠. 그 중에 한 놈이 4번이잖아요. 지위를 이전받은 자.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나머지는 몰라 우리가 누군지.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놈 하나 고르는 거예요. 지위를 이전받은 자. 예? 키워드가 지위를 이전받은 자예요. 답이 4번. 그냥 골라줘 답이. 의심을 갖지 말고 딱 찍으면 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백선 문제도 최근에 다 산업인력관리공단 기출문제들입니다. 예? 동형도 그렇고 제가 조금씩 손을 대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다 기출문제들이에요. 이런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맞게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11번 착오가 있는데요. 착오는 18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그중에 동그라미 1번은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건데 우리 교재에 없어요. 최근에 나온 거야. 땅을 샀는데요. 땅이 지적도와 일치하질 않아.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 매수인이.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란 건 뭔가를 조사를 했다라면 알 수 있었는데 그걸 현저하게 부주의한 게 중대한 과실이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보통 지적도라는 걸 확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지적도를 확인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땅과 지적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될 주의 의무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임야도 같은 걸 확인해야 되지만 토지 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해서 측량까지 해? 측량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 사면서? 거의 없죠. 그러니까 측량을 통해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될 주의 의무는 없으니까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가 되죠. 물론 측량하지 않고 임야도 같은 걸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지적도 같은 것도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필요는 있어. 그러나 그걸 꼭 측량까지 해서 비교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걸로 중대한 과실이 없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측량이란 말이 없으면 지적도가 아니고 임야도로 나와요. 그리고 앞에 뭐가 나오냐면 개인적으로 거래하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거래하면서. 그렇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거래하면서라는 말이 들어가고 임야도를 제대로 확인 안 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거래한 건 아니고요. 따라서 제대로 확인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측량까지 할 의무는 없다까지가 판단. 2번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동의한 경우라고 돼 있죠. 자, 2번도 조금 까다로운 지문인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A, 의사가, 즉 진위가 A예요. 근데 표시가 B야. 근데 을이 갑의 진위에 동의했대. 무슨 뜻일까요?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했다라는 뜻이죠. 자연적 해석이죠. 오표시 무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착오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동의했다라는 말은 양당사자 의사가 합치했다는 말이고 양당사자 의사가 합치하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 자연적 해석은 착오 취소할 수 없다가 되죠. 그 2번이죠. 3번 동계착오는 18페이지에 있죠.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지만 상대방한테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하고 표시되지 않았지만 유발된 경우 이때는 착오가 될 수 있지요. 4번은 19페이지에 있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 그런데 상대방이 이용을 했네. 중대한 과실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용을 했네. 그럼 착오 취소할 수 있다. 5번은 20페이지에 있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사람 상대방의 설령 11번을 보다 말고 12번을 쳐다보고 자빠졌네. 11번 4번은 아까 19페이지에 있었고 11번에 5번은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 착오에 빠졌다고 돼 있죠. 자,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 착오에 빠진 게 뭐냐? 21페이지. 21페이지에 가면 신원보증, 연대보증이 있어요. 갑이 병의 기망에 의해서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요거를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라고 합니다. 이거는 착오 취소는 가능하지만 사기 취소는 할 수 없다죠. 그죠? 그냥 기망에 의한 착오 그러면 동기의 착오예요. 그럼 착오 취소도 가능하고 사기 취소도 가능해요. 그런데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라고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기망해한 신원보정, 연대보정을 말하는 거고요. 이때는 차고 취소만 가능하고 사기 취소는 못합니다. 그게 5번 지문이 됩니다. 12번에 1번은 18페이지에 있죠. 법률의 착오도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고요. 2번은 20페이지에 있죠. 착오 취소 배제 약정할 수 있고요. 1번 틀렸고 2번 틀렸죠. 법률의 착오도 중요분의 착오가 되고 취소할 수 있어야 되고요. 2번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3번도 20페이지에 있죠.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증명하고요.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하죠. 상대방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효력을 주장하는 자라 그랬죠. 4번도 20페이지에 있죠.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4번이 답이죠. 5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상대방에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4번.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철저히 봐주셔야 됩니다. 13번 사기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내용이죠. 일단 동그라미 1번 사기강박에서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망의 위법성, 강박의 위법성이죠. 기망의 위법성과서 시가목비는 위법이 아니죠. 1번 틀렸죠. 시가를 속이는 건 위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2번은 강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동반적으로 박탈됐다고 되어 있죠. 그럼 무효라 그랬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라면 무효라 그랬습니다.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기강박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42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42페이지 표시해 놨다가 살펴보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별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42페이지에 있고요. 4번은 22페이지에 있죠.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본인의 사기강박하고 똑같죠. 그래서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상대방의 피용인이죠. 반면에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다. 즉 제3자가 아니죠. 그게 4번이죠.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설령 을이 설령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4번 틀렸죠. 22페이지 있습니다. 5번은 21페이지 있죠. 강박행위가 위법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수단이 부적당하거나 따라서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강박을 위법하려면 둘 중에 하나 목적이 위법하거나 목적이 부당하거나 또는 수단이 부당하거나. 14번은 23, 24페이지 있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 일단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 111조 1항에서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최고와 같은 준법률 행위, 법원의 통지와 같은 공법상의 행위 여기에도 다 적용이 되죠. 제목 자체는 111조 1항 제목 자체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만 도달주의냐? 아니다. 준법률행위나 공법행위에도 도달주의가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게 1번이죠. 2번 도달해야만 효력이 생기니까 불도달, 연착, 다 표의자의 불이익 이렇게 되겠죠. 3번은 아주 중요하죠. 111조 2항. 의사표시를 발송한 갑이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3번이 틀렸죠. 4번은 112죠.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제한능력자 상대방이 그럼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죠? 그게 4번이죠. 5번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이죠. 언제?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게 도달이죠. 그걸 도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것은 3번. 15번은 대리와 관련된 거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15번의 1번은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리인은 의사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행위능력은 필요 없다.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다.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줘요. 얘가 미성년자야. 위임계약도 해요. 그리고 을이 대리행위를 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대리행위를 취소 못한다는 뜻이에요. 위임계약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1번이 틀렸죠. 32페이지 대리인의 능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번이 틀렸죠. 2번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에 대한 입증은 상대방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로 기억해 주시고요. 2번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다만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기 잠깐만 들어보세요. 얘가 매각을 하고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그럼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되죠. 이럴 때는 상대방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대리권의 존부에 대한 증명 그러면 상대방인데요. 그게 아니고 대리 행위를 통해서 등기까지 넘겨줬다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됩니다. 단순히 2번처럼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 책임이라고 나오게 되면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게 원칙이에요. 맞아요. 이게 옳은 지문이야. 그런데 만약에 2번 지문이 대리 행위 플러스 등기까지 이전되었다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 추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대리권의 존부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2번하고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은 자기약 쌍방들의 원칙적 금지와 관련해서 28,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부동산 이탈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이상의 대리인으로서 입찰한 행위는 무효. 28, 29페이지. 4번은 대리인이 사기라 강박을 당했죠.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으니까 본인은 취소할 수 있죠.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한다 그랬으니까 3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대리행위 하자. 5번은 어떤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방임했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저기 대리권 소요 표시를 가면 39페이지에 나옵니다.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명칭이나 직함 따위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요.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얘가 묵인, 방임 하면 대리권 수용 또는 수요 표시가 추단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수요 또는 수요 표시가 추단될 수 있단 말이죠.
3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조심할게요. 지금 15번에 5번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어떤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이의 없이 방임하였다. 라는 사실이라고 돼 있죠. 거기까지 묶으세요. 거기까지 묶고 그거를 최근에 요렇게 주죠. 사실상의 용태. 요렇게 줄여서 출제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상의 용태라고. 사실상의 용태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의 용태라는 건 여기 보세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모습. 그걸 법에서 사실상의 용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리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돌아다니는 걸 묵인 방임하죠. 그걸 내 눈에 봤어. 이게 사실상의 용태야. 그 사실상의 용태로도 대리권 수여를 추단할 수 있다. 그렇게 지문이 나온 게 있어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5번처럼 나온 것도 있고요. 최근 지문 중에 그 5번을 사실상의 용태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추단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대리권 수여 추단한다는 게 대리권 수여 표시가 미루어 짐작한다 이런 뜻이. 그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적용된다는 거죠. 대리권 수여나 수여 표시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쉽게 생각하세요. 갑이 의리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다니는 걸 묵인하는 걸 이렇게 보면 아, 대리권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추측한다는 뜻이죠?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요. 추측하여 단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했다라고 바꾸세요. 그냥. 인정된다라고 바꾸세요. 그냥 쉽게. 수여 또는 수여 표시가. 그러니까 유권 대리일 수도 있고 표현 대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거 대리권 없이 하는 거를 본인이 알고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그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대리권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이 방임을 해. 그럼 사람들은 줬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핵심은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야. 지문이 5번처럼 나오거나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도 대리권 수여를 추단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거나 따져요. 대리권 수여가 인정되는구나. 아시겠죠?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꾸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시는데 인정된다 그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틀린 거 1번이고요. 16번은 갑소유 엑스토지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을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의리. 갑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계약을 했다. 전형적인 대리행위죠. 근데 을은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어요. 따라서 1번 해제 권한은 없어요. 2번 을이 미성년자야.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3번 궁박은 본인 각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을 기준. 3번이 틀렸죠. 궁번 경무대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까 불공정한에서도 맞고요. 대리에서도 나옵니다. 32페이지에 있습니다. 2번 아까 말씀드렸죠. 1번하고 4번, 5번은 대리권의 범위라고 해서 27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대리권의 범위. 거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1번, 4번, 5번은 27페이지 확인하시면 돼요. 대리권의 범위. 4번 대금을 수령했어요. 그럼 갑에게 직접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병의 대금 지급 채무는 소멸한다. 5번은 계약 책임 및 이행하는 포괄적 대리권이죠. 연기 권한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27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7번은 복대리죠. 33, 34페이지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죠. 미성년자 갑의 법정 대리인 을이 복대리인 병으로 선임했다. 자,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 항상 복인권이 있죠. 그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이 선임하든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든 언제나 임의 대리니까 2번 틀렸죠.
자, 3번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목대는 선임합니다. 무제한 복인권과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져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지죠. 34페이지에 있고요. 4번 을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했죠.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5번 병은 자신이 수령한 목적물을 본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죠. 34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복대리인의 지위라고.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에게 인도할 의도 되고 갑에게 인도해도 되고 을에게 인도해도 의무를 면하고 갑에게 인도해도 의무를 면하고 을도 대리인으로서 수령 권한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병은 목적물을 갑에게 인도해도 되고 을에게 인도돼요.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복대리도 올해 단독 문제로 출제될 여지가 있으니까 의미 특징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18번 묵고 내리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